우리 모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시간 동안 먼저 어떤 순서로 진행하냐 하면 우리 문창국 박사님이 30분 동안 준비하신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태극기 운동의 그 역사적 의의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중요한 이 방향, 앞으로의 그 방향, 이러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강연을 30분 동안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는 태극기 운동에 대해서 한번 15분 동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님이 저하고 같은 변호사라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에서의 보는 그 태극기 운동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갑재 선생님에서 총괄 논평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30분, 10분, 10분, 10분 이렇게 1시간을 이렇게 배정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우리 문창국 박사님 발표, 다음에 서석구 변호사님의 종교적 의의, 다음에 저의 법적인 의의, 그리고 마지막에 총괄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오후 그 세션에서는 다 단상에 올라와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 어른 선배님들이 다 계신데 단상에 떡 버티고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태극기 운동 하면은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올 소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1월 21일 날 그 눈 내리는데 그때 한번 가서 제가 한번 강연이랄까요, 뭐 연설이랄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또 그 옆에 또 우리 조갑재 선생님, 여기 서석구 변호사님, 이분들이 사실은 태극기 운동을 주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자격이 없는데도 태극기 운동의 방향이다 이렇게 거창한 그걸 맡아서 하여튼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잘못됐어, 그럼 해서 우리 패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하시고 그러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시작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나갔을 때는 눈이 펄펄 날리는 1월 21일이었습니다. 나가서 단상에 서니까 저 을지로 저 끝까지, 또 광화문이 곧 촛불 집회가 열릴 텐데 광화문까지, 이쪽으로는 남대문까지 꽉 찼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거 태극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왜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운동을 하러 나오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치운동을 하러 나온 분들이 아닙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그 단 한 생각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신 겁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나오셨습니다. 자생적인 모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보고 보수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보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라는 이념의 운동이 아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구국의 운동이고 이거는 애국의 운동이다. 정치적인 이념의 진보 보수의 싸움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수주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연발생적인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 자연발생적인 운동이 대부분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누가 뒤에서 이게 조작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운동은 그 운동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 운동은 계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는 거의 4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야, 태극기 운동이 지금 필요할 때다, 다시 태극기를 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야, 그거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이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보수주의 대표하는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다 나왔어야 되잖아요. 보수주의 운동이라면. 근데 보수를 대변한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명,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지한다는 보수당 소위 의원들이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운동이 보수주의 운동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수주의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 보수주의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무슨 학문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소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이후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가슴속에 야, 저런 혁명이 일어나면 영국에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성이 발달되면 이성에 발달되는 데 따라서 국가나 우리 사회나 이것도 발전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성의 발달에 따라서 프랑스 시민들이 야, 구체제는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이상사회, 새로운 이성을 판단할 때 이상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끔찍한 거였습니다. 구체제를 무너뜨리자고 하면서 사실은 그 왕을 처단하고 다 하는 거, 그것까지도 또 우리는 용인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과거의 관습, 또 국가의 제도, 또 문화, 이런 것까지 프랑스 혁명의 그 대중들, 민중운동들이 그걸 다 뒤엎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1789년이죠. 1789년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그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 버크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인류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가치 있는 것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 지키는 것은 뭐냐, 이런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수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보수주의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생각했습니다. 명예혁명이라는 게 다 힘을 합쳐서 좋은 대로 소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인권선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왕이 그것을 따르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것은 버크가 얘기할 때
사실은 민중운동이나 혁명운동 같은 것을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왜 보수는 군중운동이나 또 민중운동을 싫어하는가? 여러분, 여기 교인들이 많이 계실 거로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소위 예루살렘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았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또 자기 위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한 게 예루살렘의 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정반대를 외친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군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민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그런 이런 군중, 민중 이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태극기 운동도 군중운동이잖아, 민중운동이잖아, 거리의 태극기잖아,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태극기 운동의 본질은 사실은 좌파들이 민중운동, 인민의 혁명 이런 걸 꿈꿔서 민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동원한 그런 대중운동을 막고자, 그거 틀렸어,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겠어 하고 나온 게 바로 태극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민중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태극기 운동은 군중운동, 민중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태극기 운동은 애국운동이고 구국운동입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수주의는 기존의 제도를 더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제도를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동안 축적된 관습을 존중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제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거는 즉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한국에서 정치를 지금 하시는 보수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분들이 과연 국가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분들이 국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국가의 제도를 허물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를 맡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들은 그런 의무를 지면서 또 국가 운영에 대한 특권과 함께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에만 신경을 쏘았지 사실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흔히 듣는 얘기로 정권이 가짐으로 해서 그 정권의 그 떡고물만 그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좌파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비난합니까? 기득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 국가의 책임을 맡았던 보수 정당이나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기관을 맡았던 여러 책임자들이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했습니까? 판사, 검사가 제 기능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제 기능을 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이 제 기능을 했습니까? 다 제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인데, 한국 보수는 국가를 지키는 데 관심 없고 떡고물에만 관심 있는 것이 한국 보수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보수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보수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보수주의가 무너지고 보수 정당이 무너지고 또 국민들은 보수주의라는 게 다 떡고물만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보수 살리기 운동, 보수주의 부활 이렇게 얘기한들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한테 60%, 70%가 지금 보수주의에 대해서 다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를 살리자고 얘기한다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언론계 후배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사태가 옳지 않다고 자기는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칼럼도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문에 자기는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신문에 네 주장을 해야지? 내가 이런 주장을 할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한국의 보수 정당이 나를 지켜줍니까? No. 보수 정당이 지켜줄 지금 생각도 없고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켜주는 게 우리 회사, 언론 회사입니까? No. 한국 언론 회사들이 그거 지켜주지 않습니다. 보수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보수 정당도 죽고 보수 언론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자유, 평등, 인권, 풍요 이 가치를 이제 보수 정당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다시 벌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앞으로 벌어질 운동은 보수주의 운동이 아니라, 보수주의란 정치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운동이 돼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런 운동은 이제 곧 사라집니다. 왜? 이 운동에 다시 정치인들이 끼어듭니다. 자기가 보수주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끼어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정치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특기가 있어요. 정치에 특기가 있어. 그 사람들은 꾼이야. 꾼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여기 이런 분들 금방 도태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를 내걸고 만일 나선다면 보수주의를 내거는 기존 정당 국회의원 사람들이 이 모임 자체에도 다 먹어버릴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미국은 안 그렇죠? 미국은 보수주의가 자기들 떡고물만 노리는 건 아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극기 운동은 정치 운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태극기 운동은 이 나라를 살리는 운동으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시키는 운동이 더 큰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운동은 무엇이냐? 그 운동은 정신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무엇이냐? 애국운동입니까? 그 운동은 무엇입니까? 도덕을 다시 찾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뭡니까?
우리 애들을 교육을 다시 시키는 교육 운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정치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분이 저 이번에 LA 갔더니 그분을 기려서 미국에서 도산 안창호 기념 우체국이라는 걸 제가 묵었던 호텔 바로 앞에 아직 그게 있더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그분 말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치 세력이란 언제나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이라는 게 별 두 개가 아니고 쓰러지고 일어남, 그게 이제 옛날 한자로 정치 세력이란 언제나 소장이 있습니다. 정권에 의지하려는 자는 그 세력의 소장과 함께합니다. 그 세력이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데 따라서 정치 세력도 일어나고 망합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할 사업은 정치 권세에서 초탈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사업이 되려면, 영구적인 운동이 되려면 정치 운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을 했던 민족 향상 운동은 정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민의 청년하구의 흥사단 같은 그런 자기가 가꾸는 단체가 정치 단체로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건전한 인격을 가진 애국심 있는 국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급진주의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나 국가를 변화시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진적으로 된다고 되게 있습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좌파들이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 몇십 년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의 사태는 그들은 자기의 좌파 이념을, 공산주의 이념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파, 보수를 대변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기둥이 썩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 세이브 코리아 우리 파운데이션, 우리 김평우 변호사가 여기서 새로 만들으셨는데 세이브 코리아, 우리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 세이브 코리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제가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먼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드리자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딴 데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산 선생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망국의 책임을 일본에게, 이완용에게, 양반계급에게 혹은 유림에게 돌린다. 망국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 마치 책임 없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 하는 식이면 안 된다. 내가 망국의 책임자인 동시에 나라를 다시 찾을 책임자라고 자각했을 때 광복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게 좌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먼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내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내 책임인 동시에 이걸 다시 돌려놓는 것 역시 내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라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과 청년들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 참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조지아에서 우리 새 청년이 와 계시더라고요. 조용균 선생님이
거기서 소위 영 패트리오트 무브먼트를 있습니다. KN이라고 하는데 코리아 영 패트리오트 네트워크, 이걸 만들어서 청년들을 거기서 기르고 있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어요. 세 분 일어나세요. 우리 세대는 저런 젊은이를 기르는데 소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적으로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나라에서 아이들은 다 좌파 사상으로 좌파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못 가르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르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라 사랑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야, 너나 잘 돼. 아까 제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육에 뭐가 문제냐?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서 너는 네 애를 잘 길렀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잘 돼. 왜? 공부 열심히 해. 왜?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잘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학 왜 가라? 왜 인류대학 가느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옳은 얘기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에 한동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마 포항에서 지진이 5.5도가 일어나가지고 포항대학도 피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포항대학의 대학 구호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 공부 안 하면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주니?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항 한동대학의 구호는 뭐냐?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한동대학의 그게 모토입니다. 여기 포항대학교 총장님도 우리 계신데 포항의 한동대학이 그런 대학입니다. 우리는 애들 보고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아까도 지방대학과 서울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SK 스카이대학을 가라, 인류회사를 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이에 애들은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전교조한테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야, 대한민국은 썩은 나라야, 지옥 같은 나라야, 니들이 그런 지옥 같은 나라를 바꿔야 돼. 헬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헬조선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 이렇게 애들은 어느새 우리는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서 진짜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일하는 사이에 애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동네에 피리꾼이들이 와서 피리를 싹 부니까 애들이 피리 소리에 놀래가지고 너무 홀려가지고 다 피리 소리를 듣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우리는 애들을 찾지만 애들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주로 아까 우리 청년들 빼고 전부 다 노년 장년들 뿐입니다. 이 구성 멤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10년 내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모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도 이런 모임 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저런 청년들로 다 차야 됩니다. 그래야 태극기 운동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정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이 다 나태해졌습니다. 근로의식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자립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권리만 찾지 책임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땀을 흘리기보다는 안락한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정신의 타락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물론 시대적인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젊은이들의 정신을 다 썩게 만들었어요. 공짜로 뭘 해준다, 청년수당이다, 뭐다 너희들 뭐 세금을 들여가지고 80만 공무원을 새로 만든다. 돈이 다 어디서 납니까? 그거 다 세금을 내야 되지. 세금은 어디서 납니까? 경제가 잘 돼야 내는 거야. 근데 경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너희들 잘해준다. 그러니까 표가 다 글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정신에 대해서 하나의 획기적인 혁명이 없이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 교포님들이 만일 여유가 있으시면 여름방학 때 같은 때 젊은이들 중고등학교 대학생 많이 불러들였으면 좋겠어. 불러들여서 여러분들이 살던 현장,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땀 흘렸던 현실, 그걸 애들한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틀렸어.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스피릿이 있다. 역시 코리아 스피릿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땀 흘리지 않았습니까? 절약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코리안 스피릿이 있다. 너희들도 아메리칸 스피릿이 있듯이 코리안 스피릿을 너희들이 만들며 따라가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젊은이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언론인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군인이 되면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다시 대한민국은 태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아까 도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자기는 항상 텔레비만 보면서 늘 있으면서 애들 보고서 야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뭐를 배운다고 지식으로 책으로 아는 거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애들을 설득을 못해요. 지식으로는 애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젊은이들을, 나의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은 모범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애들이 그 롤 모델 모범을 보고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저 훌륭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되겠다 해서 마음에서 정열이 끓어오를 때 애들은 비로소 변하는 겁니다. 책으로 암만 가르쳐 보세요.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어느 천년에 하려고 그래. 확 뒤집어 엎어야지. 지금 확 뒤집어 엎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렇게 확 뒤집어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꾸준한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자라면 10년 뒤에는 분명히 다른 애들이 태어납니다. 20년이 걸리면 걔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됩니다. 우리 태극기 운동은 그런 애들을 길러내는데 우리가 그 뿌리에 물을 주는 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보고 각성해서 일어나는 그런 세력으로 태극기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매번 광화문에 나가서 저는 태극기 흐는 거 반대합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저 좌파들이 데모를 하니까 태극기 흔드는 분들이 또 데모를 했다 그러더군요. 뭐 그렇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병 같은 운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다거나 또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든가 우리가 가꾸는 가치, 자유, 인권, 평등, 풍요,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혹시 무슨 중립화를 한다, 무슨 한미동맹을 깬다, 우리는 친중공으로 간다, 뭐 대한민국 기초를 흔드는 그런 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눈 감고 있을 수 없죠. 그때는 우리가 다시 태극기를 들어야 하지만 그 사이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다 과거에는 이 사회를 지키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핵심 세력이라고 키스톤이라는 거 여러분 뭐 건축학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치를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싸싸싸 가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돌, 그게 키스톤입니다. 제일 핵심 돌입니다. 그 핵심 돌이 빠지면 지금까지 쌓던 아치 돔은 확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키스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치 돔에서는. 우리는 과거에 다 이 사회의 아치 돔처럼 키스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태극기가. 저는 우리 다 늙었잖아요. 이제는 키스톤은 딴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저는 매그네틱 스톤이 돼야 된다. 이제 자석력을 가진 스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나를 보고서, 나의 모델을 보고 애들이 나를 존경하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내 자력, 내 매력에 끌려서 나한테 와야 돼. 그게 바로 매그네틱 스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그네틱 스톤이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표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표만이 없는 사람만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그네틱 스톤이 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끌어모으십시오. 내쫓지 말고 끌어모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최고봉으로 올려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괜히 이렇게 만들어서 7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세계 역사 이래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쓸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만들어준 그 섭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큰일 났어.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사랑했던 가치, 우리가 열망했던 가치,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자유와 평등과 풍요, 미국의 지금 스피릿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 나라가 언젠가는 만들어진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참 이러한 멋진 강연이 요 근래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강연이시죠? 지금 다음에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태극기 운동의 종교적 의미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 현장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현장 증인입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태극기 현장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과 더불어 사진도 많이 찍었고 격려도 많이 하고 서로 같이 나라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물질과 권력의 유혹에 관한 시험입니다. 저는 이 시험에서 세상의 권력을 다 주겠다 하면서 내건 유혹이 사탄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아까 우리 발제하신 문창국 선생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한국에 보수 야당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순환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 편에 안 들고 촛불의 민심이라 하면서 강도 편에 든 그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당인으로 봐서는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출당 조치를 하는 홍준표 대표를 보면서 야당마저 이렇게 되면 한국에 야당도 없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40일간 굶주렸습니다. 신체적으로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련도 우리나라도 극한적인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 사탄은 유혹을 하고 저희들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서 우상에게 사탄에게 절하면 권력을 쟁취하겠지만 그 권력은 우리나라가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권력을 우상을 쫓고 물질의 우상을 쫓고 결국 사탄의 유혹에 사탄을 우상화하는 이런 길을 우리 한국적 현실에 비춰본다면 저는 촛불이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첫째 계명이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겁니다. 자, 촛불을 반란했는데도 혁명이다.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내란 선동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유역 가스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하려고 내란 선동하는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아우성치는 그 촛불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르겠습니까? 우상에게 날개를 달아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도처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분별력,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는 강도 집단, 촛불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기 위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이웃이 되자는 겁니다. 이 진정한 이웃에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리고성과 그
예루살렘 그 가는 길목에는 강도의 출몰이 잦아가지고 나그네가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은 그냥 지나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주류족 속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불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나그네를 구하고 주막에 데려가 가지고 재우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내가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정성껏 잘 돌보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방인에 불과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비유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주류족들에 대해서 준엄한 비유로서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비판한 겁니다. 바로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봅니다. 물론 한국의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한 것은 저는 부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위기를 초래했다는 그런 눈물겨운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크리스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서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였어. 바로 북한 세습 독재, 그리고 아벨의 피, 그 절규는 누구의 절규냐? 북한 동포, 북한 주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촛불을 들고 광란의 이 나라를 미치광이 나라로 만든 그 촛불이 바로 강도 집단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 강도 집단 편이 아니라 그 강도 집단에 있고 울부짖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국민, 크리스찬들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촛불은 진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처형할 단도대를 설치한 그 촛불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그들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수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대단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수가 많고 적고 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타협에서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타협했네.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 왜 하나님의 때가 이때에 오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켰죠. 그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할 대로 강팍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끝까지 홍해 바다까지 추격해 와가지고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될 때까지 바로왕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북한의 극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국회,
정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헌재, 법원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만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왕을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남북을 해방시키게 한 위대한 해방의 숨은 뜻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로 제 얘기를 끝내겠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잖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보면서 제가 그날 문자 메시지를 몰려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드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할 때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산복음, 위대한 메시지, 국민에게 산복음을 주는, 우리에게 지금 위기에 있는 이 한국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연설이 되게 하자고 제가 한글과 영문으로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또 페티션, 청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트럼프 연설에서 아까 스칼로티오 말씀하셨죠. 바로 북한 해방의 연설이다.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을 시험하는 체제는 멸망한다고, 그것이 역사가 말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반미 세력들을 지원하고 조장해온 정권 아닙니까? 그게 촛불 세력 아닙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라고 보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벌리고 뭔가 결과를 기다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한국전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그냥 자유가 그저 주어질 줄 압니까?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절박한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Freedom is not free, 거기에는 미군들이 한국전에 희생된 그 묘지가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쫙 깔려 있었고, 그 알링턴 묘지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넥타이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희생자를 기리는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넥타이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김평욱 변호사님도 그렇고 문창욱 선생님도 그렇고 조갑재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조갑재 선생님은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 열심히 투쟁하신 분이시고, 또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얼마나 또 김평욱 변호사님 온갖 그 인민재판을 받아가면서 저와 함께 지냈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창국 선생님은 총리로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서 그야말로 낙마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왜 단상에 저희들을 이렇게 앉도록 만들었냐,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치면서 선한 사마리아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고, 고난받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고, 북한 동포, 북한 주민 아빌의 피와 함께하는 위대한 해방의 역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미국 달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In God we trust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왜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모택동을 모든 집회의 초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해답은 자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태극기 운동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탄핵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낮에 오신 분들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 만사를 너무 커다란 자로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든가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라든가 이러한 대단히 큰 자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 오면은 자는 자꾸 치수가 섬세해집니다. 큰 치수에서 작은 치수로 옮기고 있어요. 단위가 100년, 1000년 단위로 역사를 보다가 10년 단위로 내려오고 이렇게 자꾸 섬세화됩니다. 정치와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법입니다. 그 법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왜 법조문이 3조문이면 되지 왜 수천 조문이 있어야 되냐? 왜 간단하게 헌법 10개 조문이면 되지 뭘 헌법이 100개 조문이냐?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러시는 분도 많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화의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은 치수를 점점 섬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시기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1948년부터 1987년까지는 건국기예요. 그때는 커다란 눈으로 역사가 진행됐고 커다란 눈으로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어떻게 법률 몇 조에 위반됐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법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시기가 아니라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을 적용할 때가 아니고 정치를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적용해야 되고 종교를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만 87년부터는 대한민국이 근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소위 헌법이 나오고 법률이 나와서 법치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탄핵의 역사를 잘 보세요. 제가 탄핵을 탄핵한다 이 책을 썼습니다. 이거 헌법에 대한 해설서예요.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2권을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헌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헌법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자기 나라 헌법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이번에 심지어 법관들, 검사들까지도 고시 공부할 때만 법률을 공부했지 자기가 직업에 들어가면 법조문을 안 보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지금 탄핵입니다. 국민들이 왜 태극기 운동이 일어났느냐 해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세요. 태극기 운동이 단순한 정치 운동이라면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 우리 문창욱 선생님이 지적하셨어요. 정치 운동은 정당을 만들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종교 운동이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탄핵을 한 사람들 중에 반수 이상은 종교인들입니다.
홍석현 씨고 뭐 전부 다 종교인들이에요. 이명박 씨고 뭐고. 저는 황교안이도 탄핵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이 문제는 종교로만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과 그 감옥 생활과 재판에 대해서 왜 분개하십니까? 왜 그래요? 정치기 때문에? 아닙니다. 종교기 때문에? 아닙니다.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상을 볼 때 법으로 보질 않아 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세상의 일을, 소위 정치가들의 일을, 언론이 하는 일을, 법조인들이 하는 일을 국민들 스스로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법을 가지고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사건은, 탄핵 정변의 이야기는 대단히 한국 역사에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국민들이 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국민들이 법을 몰랐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짓인지 합니다. 5.18 특별 혜택법 만들었잖아요. 세월호 특별보호법 다 만들었어요. 그때도 국민들은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정치 싸움으로만 본 거예요. 정치 싸움으로만 본다면 국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당이 싸워야 되고 선거로 심판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면 국민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쓴 탄핵을 탄핵한다 이 책은, 한국의 법치주의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이 해설하고 헌법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헌법을 알게 된 최초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탄핵 정변에서 무엇이 바뀌었냐 하면요, 국민들이 알게 됐냐 하면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언론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 판사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거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면 당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힘이 딸려서 당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코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확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언제고 패배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인류들이 2000년 동안 만들어온 역사 속에서 배워온 철학, 종교, 정치 모든 것이 함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법을 이해하면은 그게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19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른 법치주의의 길을 표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돼도 혁명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빨갱이라면 빨갱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이 일어나야 마땅해요. 군부가 일어나야 마땅해요. 그러나 안 일어났어요. 왜요?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됐을 때도 보수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승복하고 가라앉은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는 그런 법치의 역사를 쌓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가적인 법치국가, 민주국가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 나라는 세계에 많지 않아요. 유럽 국가들 빼고 나면 아시아에서도 많지 않아요. 일본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누가 무시했어요? 물론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좌파 언론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보면은 좌파 언론들만 아니에요. 좌파 국회의원들만 아니에요. 보수 국회의원들도 법을 무시한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 검찰들이 바로 몇 년 전에는 통진당을 검찰이 기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사들 8명, 그분들이 그 바로 몇 년 전에는 통진당 해산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에 전혀 위반되게 탄핵을 했고, 그 뒤에 검찰과 법관들이 구속사유가 안 되는 걸 구속을 하고, 재판을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 그러한 재판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 누가 당해도 그게 정치적인 박해인가 봐, 피해인가 봐, 에이 정치인들끼리 싸우는가 봐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분노하고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 탄핵에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 운동을 법치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관들보다, 검찰보다, 언론보다, 국회보다 법에 대해서 우위에 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종찬 기자란 분이 과감하게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는가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지금도 그 양반은 헌법의 형사재판의 판사들이 얼마나 법을 어기고 있고 또 태블릿 PC를 얼마나 조작을 했고 하는 것을 하나씩 고발하고 있어요. 못 잡아놨잖아요. 왜요? 법에 어긋난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태극기 운동은 저와 같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 법치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날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느냐? 그야말로 서양과 같은 선진 법치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률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언론인들은 좌파 언론, 우파 언론 따질 거 없어요. 언론인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법에 위반돼서 거짓을 보도하고도 처벌되지 않았어요. 사실을 조작하고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검찰도 법에 어긋나는 사람을 막 구속하고도 아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지 않았어요. 고발되지 않았어요. 법관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위반되고도 아무도 직권남용 고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은 범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반역자들이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처벌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시효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법으로 응징해야 됩니다. 법을 어긴 자는 법에 의해서 처단돼야 돼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단순한 권력자들의 통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는 그 국회의원들, 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고 처벌한 그 판사, 검사, 언론인들도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석방되고 무죄가 될 때까지 태극기 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이 태극기 운동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시민혁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치수를 조금 좁혀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액션 플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일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아주 있을 겁니다. 원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보수로 갑시다. 저도 이 보수란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하느냐, 우파라고 하느냐, 애국이라고 하느냐, 자유진영이라고 하느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보수 행동 지침, 행동 윤리는 3개가 있습니다. 첫째, 대동단계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두 번째는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장관을 했던 대통령을 했던 다 옛날 이야기고 지금 자기가 맡은 구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백의종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분진합격해야 됩니다. 각각 개성이 강하니까 개성을 살려서 따로 진격하더라도 공격을 할 때는 꼭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진합격, 대동단결, 백의종군 이렇게 되면은 보수 분열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좌파가 자충수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왜 분열을 하느냐? 너무 잘나서 분열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이 모임에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여기 모임에 우리 저기 니시오카 선생이 여기 참석하고 로렌스 팩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이게 동맹체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뭐 한미일 군사 동맹 협력 관계를 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절로 한미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이면 한미일 군사 동맹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 니시오카 선생님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공동의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의 적은 김정은과 종북 세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게 한일 우호 관계인 것입니다. 한일 우호.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는 것만큼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보수 세력이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혁명이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지금 한반도에서 두 가지 혁명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촛불혁명입니다. 또 하나는 법치혁명입니다. 그런데 법치혁명은 그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촛불혁명은 헌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돼야 된다. 그럼 그 공무원 중에서는 검찰도 있다. 그러면 검찰은 혁명적 수사를 해야 된다. 재판소는 혁명적 재판을 해야 된다. 군대도 혁명군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그런 혁명은 헌법을 위반함으로 헌법의 칼로서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란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의 칼로서 진압을 하겠다. 진압하는 방법은 뭐냐? 고발, 탄핵, 국민저항운동 등등이 헌법에 쫙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국민저항권이 2번 인정이 됐습니다. 4.19 때 그리고 5.18입니다. 혁명. 우리는
헌법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거 아니, 헌법의 갑옷을 입고 헌법의 칼로서 반역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논리적 그리고 헌법적 타당성, 헌법적 권위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헌법의 힘. 헌법 읽어보면 다 우리 겁니다. 힘이 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제3조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가 불법 강점하고 있는 북한 지역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을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잠자고 있는 헌법을 어떻게 살아있는 힘으로 동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젊은이들을 지원해야 된다. 특히 우리 문창극 주필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강조했습니다. 이거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딱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분이 한 사람의 젊은이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100명의 프리덤 파이트가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짝 짓는 거 있잖아요. 뭐 꿈나무 키우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매 결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죠. 돈을 주느냐? 아니면 불러서 가르치느냐?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우리 보수 세력이 지금 손발이 부족해요. 페이퍼워크가 안 됩니다. 세미나, 강연, 근사하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어요. 네트워크도 안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 없으므로 행동력이 약한 거예요. 이 가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성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키우면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지원하는 대가를 또 우리가 받아야죠. 이런 구조를 지금 당장 여기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아마 실천할 것이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그리고 1인 1매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오늘 강연한 거 몇 개는요, 강연 끝나자마자 30분 뒤에 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는 원래 기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론기관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유튜브를 활용하면은 양적으로 말이죠. 100만 개의 언론기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조회수 적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10개, 그럼 재밌는 거 올리면 뭐 몇십만도 됩니다. 또 광고도 붙어요. 광고도 1인 1매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선동기관, 선정기관이 없어서 뭐 하는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이 보수 세력은 명함을 많이 돌립니다. 오늘 또 제가 명함을 많이 받고 많이 드렸습니다. 명함 받으면 거의 다 대부분이 어떤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 직함도 총재 되신 분도 계시고 위원장, 요새는 또 위원장이라는 말 적게 드시대. 대표 뭐 많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한국 사람의 장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아까 분진 합격이 그래서 나온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는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타도, 북한 해방, 종북 척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모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좌파식으로 하면은 그때 단체, 주체단체, 주관단체 하나 떡 놓고 여러분들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 이름 다 넣으면 수천 개, 수만 개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절대로 조직력에서 우파가 좌파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많아요. 동창회는 그 결심만 하면은 애국 행동단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맞는 방식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꾸 이거 좌파가 우리보다 조직력 강하고 막 이렇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질려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아니, 우리가 왜 좌파 따라가는 그런 조직 운용을 합니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깊게 들여다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여러분, 보수 세력은 다 머리 쓰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은 창조적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1매체 시대,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2인 1조직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조직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세 사람이 만들면 조직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조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끼리 만들어서 조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 만들어가지고 이름 걸어놓고 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뭘 하는 게 중요한데 설마 반역질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통의 미국이 아니라 여기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한국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할 역할은 일당백입니다. 한국 사람, 국내인 100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옆에 있으니까. 아까 크리스티나 장 어디 갔습니까? 그분이 트럼프한테 편지 쓰기 운동을 한답니다. 편지를 한글로 써도 된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래요. 한글로 쓰면은 너무 많이 몰려오면은 그거 다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번역한답니다. 그게 더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지 쓰기 하십시오. 편지, 트럼프한테 편지 보내기 운동. 하루에 10만 통이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이 이런 것이다. 당신은 몰랐지 하면서 계속 보내세요.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 트럼프를 의식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갈라지는 한미동맹을 여러분들이 다시 합착시킬 수 있는, 하나로 접착시킬 수 있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액션을 당장 내일 가시더라도 편지를 하나 쓰십시오. 편지 쓰기 운동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여기 오늘 어제 아래 있으면서 하도 아이디어가 많이 백출해 가지고 메모를 다 많이 해봤는데 이거 이제 뭐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국내 사정에서 지금 대충 예상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란 말을 농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말로 하려고 합니다. 혁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체제, 정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체제,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꾸는 겁니다. 동시에 진실 자유, 진실 정의 자유, 그러면 개인의 기본권, 사유재산 이런 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치, 자유민주주의, 반공 이런 것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아마 뭐 민중민주주의라고는 못하겠지만은 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갖다 넣으려고 할 겁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유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유령입니다. 뭐든지 민족을 갖다 붙여요. 또 하나의 유령은 민주주의라는 유령입니다. 이것을 쓰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게 인종주의입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니까 봐주자. 무조건 반미로 가는 인종주의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계급투쟁론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살짝 바꾼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화.
민족, 민주, 평화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세상은 정치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게 선전입니다. 선전. 선전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짓 선동에 넘어간 정권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동에 의해서 국민들이 속아버리니까 탄핵도 가능하고 구속도 가능하고 대통령으로 뽑히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선동에 안 넘어가도록, 어떻게 선동에 안 넘어가도록 우리 옆 사람, 한국 사람을 깨우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선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진실의 선동을 해야 됩니다. 저쪽은 거짓 선동이죠. 거짓과 진실이 붙으면은 진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다만 진실 선전 선동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승만의 선동이 공산당 선동을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선동은 거짓 선동이 아닙니다. 진실과 신념과 자유와 여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갑과 손발로 하는 것이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합니까? 반드시 바깥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모임에 총 지휘를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장종철 회장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아주 그래도 요거는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가장 겸손한, 가장 최소한의 그 액션 플랜을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대표하시는 뜻에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동감을 하시면은 다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시고 100주년 탄신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어제 오늘 또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탄신을 맞이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지켜주지 못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인내하시고 그날 정말 새로 복귀하는 날까지 여러 한 분 한 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기원과 염려와 물질과 모든 힘을 합해서 특별히 우리 구국재단 워싱턴 2017년 포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 한미일 이 정말 저희들은 실천을 하면서 이 모임이 앞으로 정말 모닥불이 되어서 횃불을 덮치고 정말 이 태극기의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통일이 되고 전 세계 옛날에 저희들 그 땅까지 정말 동북 삼성까지 저희들 통일이 되는 날 역사의 사명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구국 포럼 2017년 선언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은 내후 외환이다. 안으로는 탄핵 정변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밖으로는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의 속수무책이다. 탄핵 정변을 일으킨 소위 촛불 혁명 주체들은 적폐청산이라는 혁명 구호 아래 국민이 적법하게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측에서 파면하고 구속하고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생명을 위협하여 재판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의 전직 공무원들, 현재 국방의 수장인 참모총장들, 또 대한민국 안보와 모든 정보를 책임지는 정보원장들까지도, 또 대통령님까지도,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정말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구속하고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생명을 위협하는 재판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의 전직 공무원들, 기업의 총수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호소하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태극기 집회하시는 할머니들까지도 지금 취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까지도 마구 구속하여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두고 신체와 재산의 자유를 유린하는 정치 보복을 강행하여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이 탄핵 정변 촛불 세력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국토와 국민을 굳건히 지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과 평화 협상하거나 중국에 매달려 안보를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4대 군력 외교로 많은 국민의 혼란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과 사법, 국회의원 등 남한의 지도층들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 반민주적인 탄핵, 촛불 세력들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촛불 혁명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들과 자신들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유지하기에만 급급하다. 지금 남한의 상황은 150년 전 조선 왕조의 패망 직전이나 60년 전 4.19 직후의 혼란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 국토의 안전, 국민의 자유와 재산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물거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남한은 조선 왕조의 패망 후 이승만 박사라는 위대한 성각자가 있어 신탁 통치의 수모를 겪지 않고 독립을 이루고 한미 동맹으로 공산화를 면하게 했으며 4.19 이후 혼란 때 박정희 장군이라는 위대한 애국자가 나와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는 계획으로 혼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선진 공업 국가로 도약하는 행운을 누렸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구국 지도자가 다시 나와 오늘의 이 국난을 극복하고 자유통일의 꿈을 달성하리라 굳게 믿는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는 옛 말씀대로 각자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해 국난 극복의 자유통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 애국동포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미국 땅에서 구국포럼 2017년을 개최 참여하고 오늘의 국난 상황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행동 방안을 결의하여 전 세계 애국 동지들에게 널리 알려 동참 호소하기로 한다. 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구속 절차, 재판 절차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치적 박해, 보복, 탄압임을 확인하고 그 즉각적인 중단과 석방을 위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및 국제인권단체에 청원서를 낸다.
둘,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없이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그 밖에 다른 무고한 시민들에 대하여서도 역시 즉각적인 정치 탄압의 중단과 석방을 위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및 국제인권단체에 각 청원서를 낸다. 3.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의 미사일 개발은 남한과 북한 정부 간의 수차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협정 및 유엔 안보리의 체제 결의에 위배한 반평화의 전쟁 도발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북한 핵 제거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전 세계인에게 공표하고 백악관 의회에 제출한다. 마지막 넷, 이번 탄핵 정변은 자유, 민주, 법치 이념을 하여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임을 확인하고 그 정변을 주도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의 명단과 위법 행위를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자 탄핵 백서를 작성 공표한다. 2017년 11월 17일 구국 포럼 2017년 회원 일동 선언서 대표 김평우, 김유종, 장종철 이상입니다. 충성! 박사모 회장님 신 이영건 회장 만세 삼창 있겠습니다. 네. 영웅 박정희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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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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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파운데이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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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